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강이고 우리가 이제 충전 방식, 즉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쪽은 아닌데 오히려 얘네가 이제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간단하고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금방 숙지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충전 방식은 우리가 5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개수가 많이 나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 5가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씩 보면 보통 충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냥 보통 충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최근에 이제 핸드폰 충전기죠. 코드가 있고 USB를 뭐 엿다 꽂든 해가지고 이렇게 C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에 꽂잖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충전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5V에 2A짜리다 라고 하면 이 2A로 충전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통 충전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충전 방식이에요. 그럼 급속 충전도 다 아시죠? 우리 핸드폰에서 우리 핸드폰 연결하면 나오는 건 고속 충전을 지원 중입니다. 뭐 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결국 보통 충전보다 더 빠른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다 꼽아지는 어떤 뭐 배터리든 뭐든이 급속 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급속 충전이 가능한 거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최대 1A다. 그럼 2A로 충전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여기 전류가 전송되는 건 1A밖에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설마 배터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실기에서도 주구장창 나오는 게 이 부동 충전 방식인데, 얘는 이 충전을 할 때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사용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충전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부하 시 축전지가 전류를 공급하고 부담한다. 자, 이걸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축전지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용어를 조금씩 배우면 우리가 1차 전지라는 게 있고요. 2차 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시험엔 안 나오더라도 알아두면 그냥 좀 좋은 기본 상식 정도 되겠네요. 1차 전지는 우리 뭐 에너 땡땡땡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 번 쓰고 다시 못 쓰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 그 리모컨 같은 데에 넣어서 쓰다가 배터리 갈잖아요, 버리고. 이제 그런 우리가 충전이 다시 안 되는 전지를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고, 물론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건전지를 많이 쓰는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건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기도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건전지를 쓰고 전기 넣어서 충전하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고, 걔네를 우리가 보통 축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차 전지가 건전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건전지가 건조해서 건이거든요. 건전지가 있고 습전지가 있어요. 그럼 건전지 중에서도 1차 건전지와 2차 건전지가 있고 습전지에서도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서 부르는 건 건전지라고 하면 1차 전지를 많이 말하는 거고, 충전되는 건 대부분 다 축전지라고 많이 말을 하죠. 뭐 꼭 그러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축전지는 이제 뭔지 알았고, 자기 방전이 뭐냐? 우리가 배터리를 샀어요. 건전지를. 얘가 우리가 10년 뒤에 쓰면 이 건전지가 살아 있을까요? 물론 살아 있을 수 있는 제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야금야금 달죠.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방전된다 그래요. 전기를 우리가 날려보낸다, 방출한다 해서 우리가 자기 방전된다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방전되는 것을 보충함과 동시에 우리가 원래 이 건전지로 쓰는 어떤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하에도 같이 공급을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즘 어떻게 그려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전기를 여기 꼽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뽁뽁 꼽아가지고, 자, 원래 우리가 얘를 꼽을 때 지금 배터리가 50%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충전기를 꼽았는데 핸드폰을 쓰면 얘가 핸드폰을 쓰면서 충전하면 조금씩 계속 차죠. 요즘 충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빨리 차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얘도 차지만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지 않으면서 충전만 하면은 보통 충전 또는 급속 충전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원래 우리가 이 배터리가 얘를 좀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분리해서 보면 배터리가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액정에 띄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충전기가 배터리로 넣기도 하고 얘가 같이 배터리를 통해서 이 액정에도 직접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는 충전하면서 부하해도, 부하라는 게 우리 전기를 쓰는 걸 부하라 그래요. 쓰는 곳을, 사용처를 같이 공급해 주는 거를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해요. 얘는 약간 다른 게 원래 회로가 좀 그리면 얘가 와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부동 충전 방식을 말할 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충전하고 여기서 쓴다.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라고 핸드폰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요 지금 회로 개통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문제 복원됐던 걸 다 보니까 이게 답이라고 돼 있는데 보기에 없는데, 원래는 필터 다음에 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답이라고 하니까 일단 요걸 드리고, 요것도 한번 우리가 좀 뭔 말인지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직류라는 말이 있고요, 교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용에서 쓰는 건 지금은 다 220V고 예전엔 한국도 110V가 있었죠. 그럼 직류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꼭 교류가 220V라고 해서 무조건 교류인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코드는 다 교류인 거고, 직류도 220V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한 24V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교류가 직류보다 큰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개념이 다른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가는 겁니다. 직류는 우리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건전지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전원으로 이렇게 그렸었죠. 그럼 회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항이 있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그럼 항상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흐르잖아요. 계속 플러스에서만 전류가 발생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건전지는 우리가 교류가 될 수 없고, 얘가 만약 교류 전원 장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0.00 몇 초 만에 이쪽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해가지고 전류가, 쉽게 생각하면 원래는 직류일 땐 이렇게만 흘렀는데 교류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같은 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극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직류는 극성이 바뀌지 않는 전류를 우리가 극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직류라고 하는 거고, 또 극성이 바뀌는 전류를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할 땐 요렇게만 이게 교류고 이게 직류입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꿀렁꿀렁 해도 계속 플러스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 얘도 직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는 다이렉트 볼테이지에서 DV라고 쓰고, 교류는 우리가 A가 얼티네이팅인가요? 죄송합니다. 영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DV가 아니죠. DC죠. 커런트. 그리고 얘는 AC라고 써요. 교류는. 그래서 DC 24V다 그러면 직류 24V를 말하는 거고, 사실 교류는 AC 몇 볼트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몇 볼트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얘가 220이라고 해서 나는 270 할래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쓰는 게 아니고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숫자만 들어도 교류인지 직류인지 보통은 알 수 있게 돼요. 자, 나중에 교류할 때 교류 직류는 자세히 할 건데 기본적으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얘는 지금 충전 방식이 배터리를 축전지를 충전하는 거잖아요. 축전지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럼 충전하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류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교류로 충전을 해주면 얘가 충전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콘센트는 220V잖아요. 다 220V인 거 모르시면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제가 직류는 24V를 많이 쓴다고 했죠. 요즘 충전기의 전압이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린 수신기에서 24V를 쓰니까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충전기를 꼽는 건 220V인데 얘를 24V로 낮춰야 되니까 전압을 변경하는 장치라고 해서 우리가 변압기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로 받아서 변압기를 써서 전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충전은 이렇게 일자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24V로 내려왔어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류회로라고 해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네를 이제 우리가 잘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요 내부는 버리는 거죠. 우리가 회로를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얘를 다 쉽게 말하면 파란색만 이렇게 나오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요런 회로를 우리가 정류 회로라고 해서 얘는 전압을 낮춰서 변압기를 썼고 낮추기 위해서 낮춘 다음에 직류로 변환하기 위해서 정류 회로를 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직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얘가 지금 삐뚤삐뚤하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완만하게 만들려고 필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럼 필터를 통과시켜서 하나는 부하로 가고 부하에서 쓰는 거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전지로 가야 돼서 원래 전지가 이렇게 갈림길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가 자주 나오는 표는 아니어가지고 막 뭐 따지거나 고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류 충전. 항상 자기 방전량만 충전하는 방식. 즉 우리가 핸드폰에 충전기 계속 꼽아놓으면 얘는 일반 충전이 아니잖아요. 100% 돼 있으면 이제 101% 가는 게 아니고 계속 100%만 유지되죠.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실제로 안 쓰고 옆에 둬도 시간이 지나면 99, 98, 97 내려가는데 그 스스로 방전되는 양만 충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세류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앞머리 따가지고 보급부 세균 보급부 뭐 이렇게 외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균등 충전이라는 게 있는데 셀 간 전압의 불균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충전하는 방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쉽게 그리는 겁니다.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얘가 안에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5단이니까 5V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회로상에서 이렇게 해서 5V로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5V가 한 개 있든 이렇게 5개가 1V짜리가 있든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건전지 안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몇몇 개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걸 우리가 셀이라고 불러요. 셀. 그래서 이 우리가 충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V씩 1V라는 표현이 좀 틀렸지만 딱 정상적으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얘는 충전이 많이 됐고 과충전이 됐고 얘는 좀 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과충전을 해버려 가지고 얘네를 다 균등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균등 충전이라고 됩니다. 뭐 이걸 자세히 저도 엄청 디테일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행위는 아니어가지고 아마 BMS에서 할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도 아니어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부동 충전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세류 충전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극과 음극의 재료라고 나오는데
이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는 모두 이름이 축전지니까 둘 다 2차 전지를 얘기를 해요. 충전된다는 구조죠. 우리가 얘는 어떤 양극과 음극도 살짝 공부를 해보면 사실 내용 모르셔도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김에 우리가 양극이라는 게 있고요. 한글로 쓰시죠. 얘가 양, 얘가 음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건 연축전지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전해액이라는 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액체. 그럼 얘는 습전지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걸 하나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냐면 우리가 전류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렀었죠. 그래서 우리 건전지를 그렸을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그렸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게 제가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더 기술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전자라는 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을 봤더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가 흐른다는 현상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내용이 맞는데 우리가 단지 전류라는 건 전자의 방향을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때까지 이 전자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 우리가 정립된 모든 이론들이 그냥 전류로 써도 전자와 방향만 반대일 뿐이지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운 모든 이론을 이걸로 다 바꾸는 건 너무 무리가 있다 해서 그냥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 다 전류라는 개념으로 쓰고 우리가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라고 하는 건데 이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자는 엄청나게 작은 원자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물입니다.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그대로 써볼까요? 이산화납, 해면상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극이 이산화납이고 뭐 PbO2 이렇게 쓸 수도 되고 얘가 음극이니까 해면상납이죠. 해면상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납입니다. 그리고 얘는 묽은 황산인데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쉽게 말하면요 양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음극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이라고 말하면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 음극이라고 말하면 마이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으로 이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거꾸로 말하면 얘가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꼽아서 전구를 달아놓고 반짝반짝반짝하게 음극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땐 불이 안 나다가 얘를 손으로 들고 있다가 이렇게 손 들고 있다가 얘를 이렇게 딱 붙이면 불이 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체로 연결이 됐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얘가 밝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이제 전자를 다 보냈으니까 얘네가 이제 화학적으로 변화해서 이 전구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양극 부분에 사용되는 게 이산화납이라고 하는 거고 음극의 이제 해명상납이라는 건 그냥 납인데 우리가 전자가 잘 나가라고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놓은 거예요. 다공성으로 많이 반응하라고. 그리고 이게 제가 잘못 썼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충전이 다 돼 있을 때 이산화납이라는 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방전을 하면 황산납이라는 게 되거든요. 화학적 반응을 했으니까 막 전자를 뺏기고 받고 했으니까 얘도 황산납이 됩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얘는 제가 잘못 써가지고 알칼리 축전지의 이 수산화제 이니켈은 방전 후예요. 원래는 그 산화니켈이거든요. 산화니켈 또는
옥시수산화니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얘를 방전 후로 썼더라고요. 제가 정보표에는 올릴 예정인데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요게 카드뮴이냐고 요걸 물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서 제가 얘를 검수를 좀 못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축전지들은 각각 그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좀 상식을 좀 더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전지 있잖아요. 뭐 에너 땡땡땡 이런 거 보면 얘가 양극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건전지이기 때문에 그 건전지는 이 전해 액체라 그랬잖아요. 얘가 전해액이라는 건데 전해질 액체라는 겁니다. 이 전해질이 고체거나 젤로 돼 있으면은 건전지가 되는 거거든요. 액체면 습전지가 되는 거고 이게 젤로 이렇게 돼 있고 구성은 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양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극, 음극. 죄송해요. 얘가 음극, 얘가 양극이죠. 양극, 음극. 우리 건전지를 이렇게 우리가 리모컨에 꽂잖아요. 이렇게 꽂고 이쪽에 붙이잖아요. 그 회로상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스프링 눌러서 이렇게 탁탁 꽂으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가 다 반응하면 이제 전지가 안 나오는 거고 전류가.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과 직병렬 연결입니다.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는 동일한데 전압은 연결된 개수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동일한데 전류는 연결된 개수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면 좀 헷갈려 보이는데 너무 쉬워요. 제가 우리 전압원이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로에서 전압원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0V와 이게 10V짜리들이다. 그러면 여기가 0V고 여기가 10V고 여기가 20V 되고 여기가 30V 된다고 말씀드렸죠?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연결된 개수만큼 증가한다. 당연히 증가하죠. 저희는 그렇게 애초에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니까 전류는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중첩의 원리로 이걸 하진 않았지만 전압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도 보시면 얘가 0V면 우리가 킬로오프 법칙에 의해서 얘도 0V 해야 되죠? 같아야 됐잖아요. 지나고 나서도 얘가 10V면 얘도 10V가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전압은 동일하고 전류는 증가한다는 게 같은 규격의 축전지를 했을 때의 얘기인 거지. 병렬로 한쪽이 전압이 크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그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계산 능력 그 방법이. 근데 우리가 보통 동일한 걸 가지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얘도 전류를 보낼 거고 얘도 전류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축전지를 꼽았던 것만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똑같은데 전류는 개수만큼 증가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냥 배터리로 용어만 대체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걸 암페어라고 불렀고 우리가 시간을 초를 세컨 그 분을 민 그 다음에 시간을 아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암페어시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10암페어로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배터리의 용량은 10암페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페어 아워라고 부르는 사람은 못 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전류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A라고 하면 30A를 1시간 쓸 수 있는 용량도 똑같은 거고 15A를 2시간 쓸 수 있는 애의 용량도 30A가 됩니다. 전류의 단위에 시간 개념이 녹아져 있으나 용량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표현했다. 이 말이 뭐냐면 첫 강의인가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건데 첫 번째 강의 같네요.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건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그러니까 전류라기보다 1A는 1쿨롱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곱하면 쿨롱 퍼 세크에다가
그냥 h를 1세컨으로 고쳐도 되니까요. 1초를 곱하면 그냥 쿨롱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1A가 1쿨롱 per sec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곱하면 3600초를 곱해서 쿨롱이라고 용량을 산정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암페어란 단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전하량이 얼마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실제 사용해서 우리가 얘 그래서 얼마나 쓸 수 있다는 거야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 15A시라고 하면 15 쿨롱 퍼 세크의 시간이지만 얘네 그냥 시간 이렇게 환산하지 말고 그냥 암페어시라고 쓰자 라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를 낼 때를 보면요, 우리가 그 집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400kW 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할 때 400kW 400kW 썼다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도 시라는 개념이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킬로와트라는 것도 원래 킬로줄 퍼 세크예요. 여기다 시간을 곱해서 킬로줄로 바꾸면 계산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이 400kW짜리를 1시간 동안 썼다, 또는 1kW짜리 장비를 400시간 동안 썼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 전지에, 건전지나 습전지에 내부 저항이나 전해액의 도전율을 측정할 때 쓰는 법이 콜라우시 브릿지라고 하고, 이거는 상식에도 필요가 없는 거여가지고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저항 측정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건전지의 저항을 측정한다 그러면 콜라우시 브릿지법이구나 라고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좀 허무한데, 전지의 내부 저항이나 전해액의 도전율 측정에 사용되는 건 3번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일반 부하로 공급하는 전력은 충전기가 부담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방식은 부동 충전 방식이었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꽂으면 충전기가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거든요. 충전기를 통해서 직류로 바뀌고요. 얘가 축전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 꼽아놓고 뒤에다가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전기를 쓰는 건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실제 전류를 소모하고 이 전류를 또 여기 축전지로 충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충전기의 전류가 뭐 쉽게 말해서 10A로 충전하고 있었는데 이 저항이 부하가 변동되는 애여서 갑자기 만약에 20A를 쓰게 되면 얘가 동작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얘가 알아서 이 회로에서 10A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충이 되고 이쪽 축전지에서도 10A가 흐르게 해서 20A를 공급할 수 있도록, 즉 대부하 시에는 축전지도 방전해서 전류를 땡겨 쓰고 충전기를 통해서도 쓰다가 전류를 별로 안 쓸 때는 다시 축전지를 충전하고 부하에도 전류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